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탈북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 방치했다며 사실상 문재인을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에 벌벌 긴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국민의힘 원내를 이끌어갈 대표로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로 본 당내 계파 분포를 분석해봅니다.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등이 국회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박광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죄 없는 척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영방송 TBS가 김어준의 출연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TBS 자체 규정을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김어준의 출연료는 지난해 약 2배가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노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해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영호 부인이 도벽 증상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한 달도 변함없이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에 힘찬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에도 여러분과 호흡하며 더 알찬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미국 의안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최근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대한민국이 안보의 위기를 넘어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시행된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이었지만 청문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중국과 북한의 시스템을 따르려 하고 있다는 것,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청문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멀어지며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과 가까워지려 하고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자유보다는 북한 정권의 비리를 위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자유진영의 지도국가 역할을 해온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맹국가의 입법과 내부 문제에 대해 이처럼 이례적으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할 리가 없는 거겠죠.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지만 대북전단 금지법 등과 관련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유엔에서도 강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 여권 인사들의 논리처럼 이번 미국의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라면 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성명조차 내지 말아야 하는 거겠죠.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것도 모두 내정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국내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북한이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대다수의 국내 언론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때문에 다시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남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도는 매우 편향성을 띠는 보도입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북전단, 대북방송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으로
탈북을 결심했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부가 완전히 차단된 북한의 여건상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고, 이 같은 대북 전략이 주요했다는 것은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북한이 이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심리전과 관련한 거의 모든 수단들을 제거해버렸죠. 그 완결판이 대북전단 금지법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게 제1호 국정과제인 문재인 정권. 과연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북전단 살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은 얼마 전 남한 탈북자들이 또다시 반공화국 비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저지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책임은 탈북 단체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탈북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주도한 박상학 대표는 황장엽 씨가 1997년 탈북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음 해인 1998년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은 북한의 압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통해서라도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를 비판해야 하는 동기부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한 고위급 탈북 인사는 박상학 대표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내년 대선 국면까지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원내대표로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죠.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동안 정치 행보도 그래왔으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투쟁적으로 변모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오로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로만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당 색깔은 무엇인지 또 개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강성 친박 이미지가 남아있는 김태흠 의원, 비박계 권성동 의원, 친유승민계 유이동 의원, 그리고 과거 넓은 의미에서는 친이계였지만 새누리당 시절 내부 개파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시절에 울산광역시장을 지내며 중앙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져 있던 터라 개파 색깔이 가장 옅은 인물로 꼽혔던 김기현 의원, 이렇게 개파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개파 간 의원 분포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강혜국 기자가 설명합니다. 당내 개파 갈등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까지도 극에 달했지만 이내 소수 야당으로 의석이 쪼그라들면서 1년여간 자취를 감춘 듯 보였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원내외 인사들의 물밑 움직임으로 개파 갈등이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은 결과적으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이후 개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후보자 4명 중 가장 개파색이 옅은 인물로 꼽힙니다. 과거 넓게는 친이계로 분류되지만 내부 개파 싸움이 가장 치열하던 새누리당 시절 울산광역시장을 지내며 중앙정치에서 잠시 멀어졌습니다. 김 의원과 대적할 유력 후보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은 비박계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파 저장으로 불리는 김무성 전 의원이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표심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났어요.
원외에 계시는 예전에 우리 당에서 역할을 하던 분들이 다시 등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양당제 정치 환경에서 계파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당이 거대할 경우에는 주변부 세력도 중심부만큼이나 커지기 마련입니다. 양당제에선 일반적으로 한 정당의 의석수가 100석을 훌쩍 넘기 때문에 중심부가 모든 의원들을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원내대표 선거 낙선자들의 득표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기현 의원을 떼놓고 보면 여전히 당내 계파별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차 투표에서는 과거 강성 친박 이미지가 남아있는 김태흠 의원이 30표로 2위, 비박계 권성동 의원이 20표로 3위, 친유 순민계 유이동 의원이 17표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낙선자 득표수가 친박 비박 친유 순서였음을 고려할 때 계파별 선호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일단 새누리당 시절 극에 달했던 파벌 정치는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행동으로 발현됐다는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내에서는 이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 의원이 많고 총선에서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참패해 의석수가 적은 지금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계파 정치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된 형국이라며 이 움직임을 어떻게 비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차기 지도부에 남은 과제 아니겠나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가 각각 선출되면서 가장 먼저 화두로 떠오른 게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임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의사 일정 협의 없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고,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달 7일까지 여야가 더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달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로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이 독식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러나 협상의 키를 쥔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 중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라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임위 독식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 압승을 기회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습니다. 2014년 17대 국회 이래 관행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법사위가 견제장치 기능을 상실하자 여당은 입법 폭주로 치달았고 기업규제 3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임대차법 등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했죠. 그 결과 4.7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는데 오만과 독선 그리고 견제장치 없는 독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권 강성 지지층들은 니네한테 180석을 몰아줬더니 뭘 그리 꿈을 대냐라며 이들을 다그치고 있지만 상식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에게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을 재배정하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 등이 국회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수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30일 이제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당월은 없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며 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와 비리사립 유치원 범죄 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 유아교육 개혁 추진 시민연대가 내놓은 성명서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 3개 단체는 검찰개혁 등 개혁 마인드가 불투명하고 비리사립 유치원 비호 의혹 있는 박광온 의원의 국회법 사위원장 보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학부모를 상대로 수십억 대의 비리를 저질러 집행유예형까지 받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대형 사립 유치원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는 소식에 2030 세대가 대부분인 전국 134만 유치원 학부모들은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박광온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새날은 2019년 5월 20일 SBS가 보도한 관련 기사도 성명서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 교육청에 연락해 징계 수위를 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바로 박광온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좌관은 아니고 지역구에 근무하는 비서라고 들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SBS 기사에 외압이라고 나왔는데 외압이 아니라 징계 과정 등 진행 상황을 체크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털도 많은 김어준이 여전히 공영방송 TBS의 안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TBS가 김어준의 출연료를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규정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어준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의 규정을 일개 김어준 한 명 때문에 바꿨다는 주장인데 그 시점 또한 기가 막힙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은 TBS 출연료로 하루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비 100만 원에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유튜브 등으로 송출하면서 1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0만 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어준은 TBS로부터 200만 원보다도 더 많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 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위원회 심의 없이 오로지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초과 출연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김어준이 하루 출연료로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된 지급 규정 때문입니다. 개정 이전까지는 김어준이 받을 수 있던 최대 진행비는 하루 110만 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사회 비용 60만 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 50만 원이었는데 약 2배가량이 껑충 뛰어오른 것입니다. 허은하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 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TBS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자료 제출을 또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하 의원은 김 씨 외 200만 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 씨에게 세금을 떠먹여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TBS가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K방역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백신이 바닥난 관계로 1차 접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안 사고 안 맞겠지만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는 그 무서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도 물량이 딸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인도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200만 6천 회분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남은 물량은 16만 6,761회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이달 14일부터 시작되는데 대규모 물량 도입이 없으면 신규 1차 접종은 물론 2차 접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코백스 물량을 합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866만 8천 회분을 추가 공급받을 계획이지만 상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백신 확보 쇼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화이자 백신처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1차 접종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니네 지금 뭐하니? 2차 접종까지 맞춰야 하는 백신을 개미 콧구멍만큼 가져다가 접종을 하다 말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 나라의 운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깨닫고 내려오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수준 이하, 딱 그 자체인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데 이어 경제 소식 한 가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업들의 동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공기업인 한국석탄공사가 몽골 석탄 자회사인 한국몽골에너지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이 깎여나가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급 경영에 나섰지만 깊은 적자 늪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습니다. 어제였던 2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몽골에너지개발 경영권 확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자와 인수 두 가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증자를 통한 경영권 확보 전략은 다른 주주들 반대로 실패했고,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방안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산업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몽에너지개발은 석탄공사가 62.9%로 가장 많은 지분을 쥐고 있는 몽골 광산회사입니다. 나머지 37.1% 지분은 NRG와 선진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는 2010년 최초 투자 당시 몽골 탄광을 놓고 가채 매장량 7,600만 톤에 평균 영업이익률 22.9%로 5년 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해보니 생산과 판매 모두 부진했고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석탄공사가 몽골 사업에 쏟은 누적 투자액은 무려 259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회수한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석탄공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사지명권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또한 희망사항일 뿐 민사소송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된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한 가지 더 전해졌습니다. 노영욱 후보자의 아내 김모 씨가 지난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벌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은 또 살다 처음 들어보시죠?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도둑질을 한 전력이 있답니다. 이 또한 처음 경험해보는 나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1일 즉결 심판에서 노영욱 후보자의 아내 김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2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만 원의 벌금을 사흘 뒤인 지난해 5월 4일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노영욱 부인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물건을 훔친 건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영욱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재산 12억 9천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노영욱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안 줬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에 대해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즉심 처분으로 벌금 2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일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고 배우자와 가족들도 마음의 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영욱은 김은경 전 장관 수호천사 노릇할 때부터 인간 말종 같아 보였는데 집안부터 난장판인 걸 보니 나라 일을 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은 더더욱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혜숙 후보자의 두 딸이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어 임혜숙 후보자가 부랴부랴 국적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었죠. 그랬던 두 딸이 임혜숙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던 무렵 국가지원금으로 참석한 세미나에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마가 국가에서 준 돈으로 해외 여러 곳의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학회가 열린 곳들은 미국의 하와이, 일본의 오키나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김정숙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혜숙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모두 6차례 해외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인 임혜숙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두 딸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혜숙 후보자는 2016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임혜숙의 장녀도 임 후보자와 같은 일정으로 오키나와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임혜숙 후보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15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일본 학회는 지원받은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먼 나라를 갈 때는 평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 하와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1,639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때 역시 임 후보자의 두 딸은 세미나 딱 하루 전인 2018년 1월 22일 출국해서 임혜숙 후보자와 같은 날 돌아왔습니다. 2019년 1월 2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학회가 열렸을 때도 두 딸은 임 후보자보다 하루 먼저 출국했습니다. 이번에는 귀국일이 임 후보자가 귀국한 지 이틀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임 후보자가 이때 지급받은 경비는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딸이 임 후보자보다 하루 먼저 출국하고 이틀 뒤에 돌아온 패턴은 지난해 국가에서 경비 9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학회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 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다면서도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중 의원은 학회 참석 후 제출한 결과 보고서도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일주일간 하와이 출장을 다녀온 뒤 현재 체류 기간 날짜별로 학회 참석이라고 적은 4줄짜리 보고서를 성의 없이 대충 제출했는데 심지어 면담자, 수집자료, 획득 정보 등은 백지였습니다. 학회 보고서를 이따위로 제출했다는 건 난 그냥 딸내미들이랑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라는 방증 아닐까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 돈으로 경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이라면 도덕성이 의심된다며 후보자 본인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권과 관련한 인사들을 대표하는 말로 자리매김한 단어 내로남불. 자, 그런데 내로남불의 전제 조건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내로남불의 전제 조건은 바로 뻔뻔함입니다.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뻔뻔하지 않으면 절대 내로남불을 할 수 없는데요. 현 여권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뻔뻔함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달 말쯤 자서전을 출간할 예정인데 그 제목이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출간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5월 23일쯤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전 총리는 미리 공개된 책의 머릿말에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지난 그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며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직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출소 후 2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혹독한 시련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서전 추천사에 군부 독재의 기생에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서전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 수감 생활의 소회, 살아온 궤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대담 등 총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전 총리는 자서전에 검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여권 인사들 중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검찰개혁을 말한다는 것인데 이들의 내로남불과 뻔뻔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뽑히지 못하고 탈락했죠.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투표 결과 최종 후보군과는 상당한 표차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그때를 복귀해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토론을 진행한 뒤에 무기명 투표로 13명의 후보 중에서 4명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9명의 추천위원이 1인당 4명씩의 선호 후보를 적어내는 방식의 투표에서 김호수, 구본선, 배성범, 조남관이 최종 후보로 뽑혔죠. 그런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단계에서 4등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당시에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였다고 하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 문재인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임명 제청해야 하는데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차례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4명으로 좁혔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조남관 차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득표수 1, 2위를 기록해 일찌감치 최종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때 김호수 전 차관의 득표수는 4표로 최종 후보자 중 가장 낮았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김 전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뽑혔는데 김 전 차관은 여기서도 구고검장에 한 표 뒤졌습니다. 득표 순위로 따지면 최종 후보자 중 1위가 조 차장, 2위가 배 연수원장이었고 구고검장이 3위, 김 전 차관이 4위였던 셈입니다. 김 전 차관을 유력 후보자로 보는 외부 분위기와 달리 추천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 전 차관이 왜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던 데다 현직 검사가 아닌 점,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는 점 등 주로 단점이 부각됐다고 합니다. 반면 추천위가 주목한 인물은 조 차장이었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조 차장에게 총장을 맡겨야 검찰 조직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검찰 외부에서도 조직 장악력 측면에서 보자면 조 차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숫자를 늘려 이 지검장을 올려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추천위원이 13명이 올라왔으니 절반 정도는 법무부의 후보군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다른 위원들이 기존의 방식을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후보자 숫자를 5명 또는 6명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투표가 이어졌고 다수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 숫자는 4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 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다음 주에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그 후에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새 검찰총장은 5월 말쯤 임명될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단체인 윤사모가 주도하는 다함께 자유당 울산시당이 지난 1일 울산에서 창당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시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임시의장을 정하고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본격적인 창당 행보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다함께 자유당은 지난 3월 27일 인천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 대전,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북과 서울, 경기, 전주 등 5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박은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아니, 보안법으로 징역 다녀온 사람들이 어찌 버젓이 나라의 녹을 먹는지,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지, 정말 이 나라를 말아먹을 짓만, 법만 만들어내는군요. 박은희님께서 지난 금요일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친북 법안을 내놓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전날 보도해드린 박상혁도 그렇고 이용선도 그렇고 북한에 돈 퍼주자는 법안을 발의한 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일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들이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점수를 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법안들 다 제쳐두고 이런 전과자들은 국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법안부터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토마스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만 징벌적 이중과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조세법은 속히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젊은 기업가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해외에 법인을 세울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를 두고 토마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최상위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30조 원에 육박하는 유산 가운데 최대 3분의 2가량을 상속세로 부담하는 셈이 됐습니다. 토마스님 의견대로 우리나라 조세법은 필히 뜯어 고쳐야 할 필요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은혜님과 토마스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